오늘 사연은 30년간 시집살이를 한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복수하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요. 영상 작업에 큰 힘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평수를 자랑하는 101동, 1501호의 주방은 분주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한우 갈비찜이 익어가는 달큰한 냄새와 잘 덕근 차의 구수한 향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 박선영은 30년째 이 긴장감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막 삶아낸 문어를 얇게 저미고 갓 부친 녹두전을 정갈하게 쌓아 올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칠첩반상을 완성하는 손길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움직임 속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폭풍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간은 이게 맞을까? 지난번엔 조금 짜다고 하셨으니 오늘은 조금만 덜 넣어야겠지. 그녀는 간장 종지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며느리에게도 시어머니의 입맛은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에베레스트 산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인처럼 그녀는 오직 임무 완수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화려한 웃음소리가 주기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직계 가족만 모이는 소박한 자리라고 했지만 거실에 놓인 선물 꾸러미들은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새로 맞춘 자줏빛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소파 중앙에 여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김 사부인. 이런 걸 다. 아이고, 이 스카프 색깔 좀 봐. 내 얼굴에 아주 찰떡이겠네. 호호호. 역시 보는 눈은 있으셔. 이정숙 여사의 목소리는 크고 명랑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과시욕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이 가져온 선물을 하나하나 풀어보며 품평회를 열었고 그럴 때마다 거실에는 아첨에 가까운 감탄사가 울려 터졌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서 연신 과일을 깎아 바치며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미 새의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려는 아기 새처럼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박선영은 그 모든 소음을 등 뒤로 한 채 묵묵히 마지막 요리인 신선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불꽃처럼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 선영아. 아직 멀었니? 손님들 다 기다리신다. 3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손이 그렇게 느려 터져서야. 내가 저러니 속이 터져, 안 터져? 네, 어머님.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곧 상 내어 가겠습니다. 박선영은 대답과 동시에 작은 쟁반에 정성스럽게 담은 육포와 곶감쌈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물 흐르듯 조용하고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거실의 풍경을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선물을 가져왔는지, 누가 시어머니에게 가장 아양을 떠는지, 남편은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는지, 그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되었습니다. 그녀가 쟁반을 내려놓자 이정숙 여사는 칭찬 한마디 없이 턱짓으로 다시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건 됐다 하고 메인 요리나 빨리 가져오너라. 그리고 설거지할 때 저기 저 도자기 그릇은 손으로 살살 닦아
그거 하나에 내 월급보다 비싼 거다. 알았니?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박선영은 다시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비수 같은 말이 날아와 꽂혔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고 손때 묻은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계부 같았지만 그 안에는 30년간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모욕적인 말들, 남편의 무능력한 순간들, 자신을 무시했던 친척들의 얼굴들, 그리고 그 옆에는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들은 내 월급보다 비싼 그릇이라는 말, 옆에 오늘의 날짜와 함께 작은 별표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식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과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식탁과 주방을 오가며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정작 그녀 자신은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사업하느라 힘들지. 많이 먹어라. 이 갈비찜. 내 어미가 너 먹이려고 어제부터 핏물 빼고 정성 들여 만든 거야. 선영이 제가 뭘 알겠니. 시키는 것만 겨우 하지. 남편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고개만 푹 숙인 채 갈비찜을 입에 넣었습니다. 박선영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관객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이정숙 여사와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뒤처리는 오롯이 박선영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 터질 듯 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이 그녀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설거지 하는 동안 그녀는 늘 입고 다니는 낡은 카디건의 왼쪽 가슴에 달린 작은 동백꽃 브로치를 무심코 만졌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흠집이 난 누가 봐도 값싸 보이는 브로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브로치를 볼 때마다 촌스럽다고 타박을 주곤 했습니다. 예. 과일 좀 깎아와라. 입이 심심하구나. 네, 어머님. 박선영은 마지막 그릇을 헹궈 건조대에 올려놓고 과도를 들었습니다. 사과를 깎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녀는 길게 깎인 사과 껍질을 보며 자신의 30년 인고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끊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결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시간, 모든 정리가 끝난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박선영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화장대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치고 푸석한 얼굴의 중년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더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낮 동안 그녀가 사용하던 구형 폴더폰과는 전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그녀가 전원을 켜자 화면에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네, 박선영입니다. 보고하세요. 싱가포르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익률은 좋습니다. 계약서 최종 검토해서 내일 아침까지 메일로 보내세요. 그리고 뉴욕 지사장에게는
제가 내일 직접 연락하겠다고 전해주시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그녀는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며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최종 수익률을 조용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숫자는 이 아파트 몇 채는 사고도 남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가둬왔던 이 작은 집이 저 거대한 도시의 불빛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그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VIP 고객 해왕성 최종 계약 완료. 수수료 입금 예정.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박선영의 입가에 오늘 하루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결심한 자의 차갑고도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고요했던 폭풍이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영은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그녀가 벌어들인 돈이 웬만한 중소기업의 연 매출과 맞먹는다는 사실은 그녀의 아침 일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색 바렛면 티셔츠에 무릎 나온 몸빼, 바지 차림으로 주방에 서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는 지난 30년간 이 집의 아침을 열어온 박선영의 존재 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잠옷바람에 이정숙 여사가 어기적거리며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나오자마자 싱크대 앞에 선 박선영의 등 뒤에 대고 쏘아붙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은 또 된장찌개니? 내가 어제 갈비찜 먹어서 속이 느글거린다고 말했을 텐데 넌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맑은 콩나물국이라도 끓이는 센스가 그렇게도 없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된장찌개가 거의 다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콩나물국을 새로 끓여드릴까요? 됐어. 내가 그렇지 뭐. 그냥 먹을 테니 밥이나 퍼와. 그리고 오늘 오후에 동창들하고 백화점 가기로 했으니까 나갈 준비하고 있어. 운전기사 노릇은 해야지. 아,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오후에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서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도자기 수업 마지막 날이라서요. 택시를 불러드리면 안 될까요? 박선영은 최대한 공손하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도자기 수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 여사의 귀에는 그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박선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취조하는 형사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도자기? 내까지 께 흙 주물러서 뭐에 쓴다고. 살림의 보탬이 되기를 해. 돈이 되기를 해.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알았다. 그럼 장은 봐놓고 나가거라. 냉장고가 텅 비었더라.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사이 박선영은 빠르게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허름한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그녀의 발걸음은 시장이 아닌 지하 주차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경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이 차가 방전되어 멈춘 고물차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이 스마트키를 누르자 차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조수석 아래의 비밀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몇 장이 들어있는 작은 지갑,
그리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태블릿 PC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박선영이 아닌 제스민 박이라는 영문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제스민 박은 보험 및 금융 컨설팅 업계에서 전설로 통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업무를 시작해 볼까? 그녀는 경찰을 몰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그녀는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차를 주차하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장바구니 대신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정장과 명품 구두, 그리고 세련된 가죽 서류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능숙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수수한 가정주부 박선영은 사라지고 냉철하고 지적인 커리어 우먼 제스민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촌스럽다고 구박받던 동백꽃 브로치를 정장 재킷 라펠에 조심스럽게 옮겨 달았습니다. 이 브로치는 그녀가 처음으로 거액의 보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암 투병 중이던 고객이 감사의 표시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객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동백꽃처럼 박선영 씨가 내게 그런 존재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이 브로치는 그녀에게 부적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25층 JS 자산관리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사무실. 그곳이 바로 왕국이었습니다. 내부는 겉보기와 달리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비서가 깍듯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홍콩 지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M&A 건 관련해서 긴급 보고 드릴 사안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로 연결하세요. 10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예약된 해왕성 고객님과의 미팅 장소는 시그니엘 호텔 라운지로 최종 확정해서 알려주세요. 박선영은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서울에 올라와 시댁의 구박을 받던 20살의 박선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억척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 가라라고 준 돈을 아끼고 헌 옷을 수선해 입으며 종잣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고객의 삶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설계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통했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스민 박이라는 이름은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험을 넘어 부동산, 주식, 자산 관리까지 영역을 넓혔고 수천억을 굴리는 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을 가족에게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각국의 지사장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콩 지사장님, M&A 대상 기업의 부채 비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인수는 잠정 보류하고 2주 안에 정밀 실사 보고서를 다시 올리세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네 하고 순종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는 잠시 숨을 돌리며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에는 고객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재정 상태와 약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체 재무제표, 시어머니가 투자했다가 실패한 펀드 내역, 심지어 시누이가 진 카드비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그녀의 복수를 위한 무기였습니다. 오후 3시, 시그니엘 호텔 라운지. 박선영은 우아한 자세로 앉아 해왕성 고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중후한 인상의 노신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 말했다. 제스민 대표님, 덕분에 저희 그룹의 상속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에요, 회장님.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자산 관리를 통해 회장님의 제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미팅을 마치고 다시 지하주차장의 낡은 경차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5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대충 질끈 묶었습니다. 화려한 제스민 박은 사라지고 초라한 며느리 박선영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중 생활도 이제 곧 끝날 것이라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정숙 여사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니? 흙 만지는 게 밥 먹여주더냐? 냄새 나니까 빨리 씻고 저녁 준비나 해. 오늘따라 유난히 배가 고프구나. 네, 어머님.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박선영은 장바구니에서 싱싱한 채소와 고기를 꺼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다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이라는 견고한 성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을 무너뜨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낙엽이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처럼 박선영의 집안에도 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의 진원지는 바로 남편의 사업이었습니다.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유능한 사업가로 포장되어 있던 남편의 회사는 사실 쏙빈 강정처럼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그 허술한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밥상머리에서부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무슨 일인데 그래?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게냐? 이 어미한테 말해보거라. 내가 해결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남편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다. 어머니, 회사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번 달에 돌아오는 긁지 못하면 부도입니다. 은행에서도 더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부도?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회사를 네 대에서 말아먹겠다는 게야?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해. 이정숙 여사는 처음에는 아들을 다그치다가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의 회사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박선영은 말없이 국그릇에 남은 밥을 마저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집 얘기를 듣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이정숙 여사의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예,
넌 지금 밥이 넘어가니? 내 서방이 다 죽게 생겼다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너도 이 집안 사람이 맞긴 한 게냐?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신 건가요? 박선영의 차분한 질문에 남편 편과 이정숙 여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라도 있냐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다. 일단 급한 불만 끌려면 5억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 5억이라. 그래.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 이정숙 여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작정한 듯 박선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령조와 함께 은근한 회유의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아, 내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주신 땅이 있지 않니? 경기도 외곽에 있는 거. 그거 지금 팔면 5억은 좋게 넘게 받을 수 있을 게다. 내 서방이 살아야 너도 사는 거고, 이 집안이 살아야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 아니겠니? 당장 내일 부동산에 내놓거라. 박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땅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은 팔지 말고 꼭 가지고 있다가 내가 정말 힘들 때 너를 지켜줄 방패로 쓰거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시어머니는 호시탐탐 그 땅을 노려왔지만 박선영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차가운 결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거절의 말은 나지막했지만 식탁 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의 말에 토를 단 적이 없던 며느리였습니다. 뭐라고? 너 뭐라고 했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다시 말해 보거라. 그 땅은 팔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의 유산이기도 하고 제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이정숙 여사와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정숙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게 미쳤나? 감히 내 앞에서. 여보, 당신은 뭐하고 있어? 가서 당장 잡아오지 않고. 전현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아내의 단호한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밤새 씩씩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박선영은 자신의 방에서 낡은 수첩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첩에는 남편 회사 부실 채권 인수 계획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 금융기관의 이름과 담당자,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비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짧은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랜 B를 가동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채권 매입을 시작하세요.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전송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30년간 웅크리고 있던 용이 마침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여사와 남편은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으며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녀는 혼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경차를 몰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대표님, 남편분의 회사인 대성정밀의 부도설이 증권가 정보지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입한 채권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며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회사채의 45%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오후면 과반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그리고 언론사에 흘릴 소스를 준비해 두세요. 대성정밀의 회생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익명의 해외 투자 펀드가 있다는 내용으로 그녀는 냉철하게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장수처럼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각 낮은 가격에 인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짜 계획이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이정숙 여사가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린 돈 없어요. 아들 놈한테 가서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다시는 이리로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끄는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평생을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닥친 시련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박선영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깟 땅 하나 팔지 않아서 이 모든 사달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이 박선영이 30년간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견고해 보였던 성벽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대성정밀의 부도 위기를 대서특필했고 집 앞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채권자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두려움에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한복과 값비싼 보석들은 모두 장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그녀는 며칠째 세수도 하지 않은 부스스한 얼굴로 소파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한번 등을 돌린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던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평생의 거래처들은 하루아침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당한단 말이냐. 저 빌어먹을 며느리리년 하나 잘못 들여서서 집안이 통째로 망하게 생겼구나. 그녀는 모든 원망을 박선영에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선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악담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새끼 식사를 차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거나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로봇처럼 감정 없이 자신의 할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출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간다는 핑계는 여전했지만 나갔다 돌아오는 그녀의 손에는 고급 베이커리의 빵, 봉투가 들려 있거나 평소에는 맡아볼 수 없었던 값비싼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기도 했습니다. 너는 지금 이 난리통에 빵 사 먹을 정신이 있니? 그리고 이 향수 냄새는 또 뭐야? 너 혹시 밖에서 딴짓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오다가 세일하길래 사왔습니다.
어머님도 좀 드세요. 그리고 향수는 백화점 지나오다가 시향 행사에서 묻었나 봅니다. 박선영의 대답은 너무나도 태연해서 이정숙 여사는 더 이상 추궁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선영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숙 여사가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를 싸돌아다니려고? 네, 어머님. 은행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요, 적금. 내까지 게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다고. 푼돈 가지고 유세는 빨리 다녀와서 저녁 준비나 해. 박선영은 아무 대꾸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사라지자 이정숙 여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난생 처음으로 며느리의 방을 급습했습니다.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내고야 말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방은 언제나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고는 낡은 옷가지와 몇 권의 낡은 책뿐이었습니다. 실망한 그녀가 마지막으로 화장대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서랍 가장 안쪽 낡은 손수건 더미 밑에서 자물쇠로 잠긴 작은 철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옳거니 여기다 무언가를 숨겨놨구나. 어디 보자. 내 비밀이 뭔지 내가 다 파헤쳐 주마. 그녀는 안방으로 달려가 공구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힘겹게 상자의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덜컥 하고 상자가 열리는 순간 이정숙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현금 다발이나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을 거라는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낡고 해진 수첩 한 권과 촌스러운 동백꽃 브로치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다야? 겨우 이런 걸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에이, 시시하긴. 그녀는 실망감에 입맛을 다시며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 넘기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시댁 식구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박선영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5일, 어머님. 너같이 배운 것 없는 애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2001년 8월 15일, 남편.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사람은 밥하고 빨래만 잘하면 돼. 2010년 11월 20일, 신우이. 새언니, 이 가방 짝퉁이죠? 티 다 나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록들 옆에는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영문, 이니셜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수첩을 넘길수록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서름과 분노가 응축된 무시무시한 복수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회사 대성정밀의 이름과 함께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채권 매입 현황, 지분 인수 계획과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란 말이냐, 선영이가. 설마. 바로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영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화들짝 놀라 수첩을 원래 자리에 아무렇게나 구겨 넣고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며느리의 방을 빠져나와 거실 소파에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선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은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그래. 일은 잘 보고 왔니? 네. 그런데 어머님,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하세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박선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정숙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박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들고 온 서류 봉투를 이정숙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어머님하고 아버님께 드리려고요. 이정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을 읽은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그리고 소유주로 변경된 사람의 이름은 놀랍게도 박선영이었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집이 왜 내 되어 있어? 이게 무슨 짓이야? 아, 그 집 말인가요? 경매에 나왔길래 제가 샀습니다. 제 만기 적금으로요. 박선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짓는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가면이 완벽하게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선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손에 든 등기 서류를 부들부들 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하녀처럼 부리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이 집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뇌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뒤엉켰습니다. 적금만으로 이 비싼 집을 어떻게, 대체 무슨 돈으로? 하지만 혼란보다 먼저 치밀어 오른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우리가 너를 걷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감히 우리 집을 통째로 삼켜? 당장 이 서류 찢어버리고 원상복구 시켜놓지 못해. 이정숙 여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뿌렸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광대극을 보는 관객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발악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서류를 찢는다고 법적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집은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제 소유입니다. 그리고 걷어주셨다는 말씀은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네요. 지난 30년간 저는 이 집에서 단 하루도 공짜 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뿐이죠. 박선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이정숙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을 듣고 남편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과 아내의 싸늘한 표정, 그리고 어머니의 넉나간 얼굴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물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왜 저러시고 바닥에 이건 다 뭐야? 당신에게도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당신 아버님이 남기신 이 집, 당신의 무능력 덕분에 경매에 넘어갔더군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예요. 남편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순종적이고 말없이 내조만 하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집을 사? 설마 당신 아버지 땅, 그걸 판 거야? 아직도 그 땅 타령이세요?
그 땅은 아주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지난 30년간 신과 어머님 몰래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일종의 제 퇴직금이라고 할까요? 퇴직금이라는 단어에 이정숙 여사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박선영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가볍게 그녀의 손을 피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개가 늦었네요. 대성정밀의 새로운 최대 주주, 제스민 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전리 대표이사님. 명함에는 JS 자산관리 대표 수석 애널리스트 제스민 박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명함을 집어들고 몇 번이고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의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동시에 회생 가능성을 흘리며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익명의 해외 투자 펀드의 정체가 바로 눈앞에 아내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당신이었어. 전부 당신 짓이었구나.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가족이요? 언제부터 당신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었죠? 내가 기억하는 건 30년 된 무급 가사도우미, 감정 쓰레기통, 그리고 필요할 때 돈이나 뺏을 수 있는 호구. 그게 전부였는데요. 제가 틀렸나요? 박선영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권력 관계가 완벽하게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지배자는 이상 이정숙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규칙은 제가 정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당신들이 쓰던 안방에서 짐을 빼세요. 오늘부터 그 방은 제가 쓰겠습니다. 당신들은 제 허락 없이는 그 방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둘째, 당신들이 타던 고급 세단, 내일 당장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세요. 필요하다면 제 낡은 경차를 쓰도록 허락해드리죠. 셋째, 이제부터 식사와 청소, 빨래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하녀가 아니니까요. 그녀는 조목조목 새로운 규칙을 선포했습니다. 이정숙 여사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누려왔던 모든 권리와 특권을 한순간에 박탈당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 집이 내 것이면 우린 어디 가서 살라고.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요.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당신 아들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처럼 비정하지는 않아서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저기 작은 건넌방을 쓰도록 허락해드리죠. 월세는 그동안 제가 못 받은 월급으로 퉁치기로 하고요. 박선영은 손가락으로 예전에 창고로 쓰던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집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그 방을 보고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울음소리에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선영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자신이 이제 주인이 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30년간 단 한 번도 편히 누워보지 못했던 크고 푹신한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매트리스는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30년의 세월이 집 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복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그들이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그녀에게 마치 승리의 교향곡처럼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뒤집힌 날 아침. 백일동 1501호의 풍경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냄새 대신 고요한 침묵이 흘렀고 안방의 주인은 박선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정숙 여사와 남편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듯 퀭한 얼굴로 작은 건넌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지만 그들을 위해 차려진 아침 식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선영은 이미 말끔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향긋한 원두커피와 갓 구운 크루아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은? 어제 말씀드렸을 텐데요.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주방은 저쪽에 있습니다. 직접 차려주시면 됩니다. 아, 혹시 쌀이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면 제가 30년간 두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손으로 밥을 해본 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방을 쳐다보다가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내년 밥 얻어먹으려고 이러는 줄 알아? 너 정체가 뭐냐? 내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어? 솔직하게 말해. 너 밖에서 딴 놈 만나서 돈이라도 받아온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박선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고 이정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정말 궁금하신가요? 좋아요. 그럼 알려드리죠. 어머님이 제게 주신 상처와 모욕이 어떻게 돈이 되었는지 똑똑히 들으세요. 박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낡은 철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이정숙이 몰래 훔쳐보았던 그 상자였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이정숙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 수첩 기억나시나요? 제가 30년간 매일같이 무언가를 적던 그 수첩입니다. 어머님은 제가 가계부나 쓴다고 비웃으셨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장부이자 복수의 설계도였죠. 그녀는 수첩의 첫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1993년 5월 10일, 어머님, 너같이 멍청한 애는 보험이나 팔면 딱이겠다. 바로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모욕하려고 던진 말이었겠지만 저는 그 말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그래, 보험을 팔자. 누구보다 똑똑하고 완벽하게. 그래서 당신들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자. 저는 그날 밤부터 잠을 쪼개어 보험 설계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수석으로 합격했죠.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자신이 무심코 뱉었던 말이 며느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첫 계약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 같은 초라한 아줌마를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당신 아들이 제게 말했죠. 주제 파악 좀 해.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그 말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시장 상인들, 공장 노동자들, 저처럼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미래를 함께 걱정했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을까요? 제 첫 고객은 시장에서 붕어빵을 파시던 할머니이셨습니다.
월 3만 원짜리 실비 보험이었죠. 박선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상자 안에 있던 동백꽃 브로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브로치는 제게 수백억짜리 계약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던 제 두 번째 고객이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은 제 덕분에 자식들에게 빚 대신 보험금을 남겨줄 수 있었다며 몇 번이고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품백을 사달라고 조를 때 그녀는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손을 벌릴 때 그녀는 그를 도와주는 대신 그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기업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녀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할 때 그녀는 그 시간에 VVIP 고객을 만나며 인맥을 쌓고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은 그녀를 더 강하고 더 치밀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님이 제 아버지의 유산인 그 땅을 팔라고 압박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30년간 준비해온 복수를 시작할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당신 아들의 회사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그 회사의 채권을 가장 많이 사들인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당신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밀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그 벼랑 아래에서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진실을 들은 이정숙과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30년간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드는 거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니? 그건 이제부터 당신들 하기 나름입니다. 이 집에서 제 규칙을 따르며 조용히 살아가시든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빈손으로 길바닥에 나앉든가 선택은 당신들의 몫이에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선영이 인터폰을 받자 화면에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대표님, 저입니다. 법무팀의 김 변호사입니다. 요청하신 서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잠시 후,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정숙과 남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박선영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성정밀 이사회 소집 공고와 주주총회 안건이군요. 잘 처리되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김 변호사. 이정숙은 그 서류를 보고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회사는 명실상부하게 박선영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진실은 현재를 심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오만했던 자들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권력 지도는 완벽하게 재편되었습니다. 이정숙과 남편은 박선영이 정한 규칙 속에서 숨막히는 하루하루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찬밥에 물을 말아 허기를 채워야 했고 자신들이 입었던 옷은 직접 손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평생 남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이정숙에게는 설거지 하나, 청소기 한번 돌리는 것조차 곤욕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손톱 밑에 때가 끼고 머리는 푸석해졌습니다. 화려했던 여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늙고 초라한 노파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그런 그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밤늦게 돌아와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각종 보고서와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성정밀의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무능한 임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회사를 빠르게 장악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선영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이정숙과 남편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읽어보세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대성정밀의 구조조정 최종안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적힌 해고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에서 이제는 아내의 손에 의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절규하듯 외쳤다. 이럴 순 없어.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순 없는 거야. 이건 살인이야. 회사를 키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한 건 아버지의 유산을 갉아먹고 방만하게 경영해서 회사를 부도 직전까지 몰고 간 것뿐이에요. 당신 같은 무능한 경영자는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이건 살인이 아니라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입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아니, 박 대표. 제발 이러지 말아라. 내 아들은 저 회사밖에 모르는 애야. 저기서 쫓겨나면 우리 애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평생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내 아들만은 거두어다오. 내가 이렇게 빌게. 이정숙 여사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박선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동정심 대신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30년간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존재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허탈감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당신의 눈물은 이제 제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당신들이 제게 용서를 구할 기회는 지난 30년간 수없이 많았지만 당신들은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잡지 않았죠. 박선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통보를 하듯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마련해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설은 깨끗하고 세끼 식사도 나옵니다.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생활비는 제가 매달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절망에 빠진 두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는 겁니다. 빈손으로요. 나서 당신들 힘으로 알아서 사세요. 빚쟁이들에게 쫓기든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그건 더 이상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이정숙과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박선영은 그들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쉬도록 하세요.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출장을 가야 해서요. 박선영은 자신의 말을 마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는 이정숙과 남편,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지만 아무런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정숙은 아들의 무능함을 탓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그릇된 자식 사랑이 자신을 망쳤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에게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박선영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동백꽃 브로치를 손에 쥐고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생각만큼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공허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거겠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30년간의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영이 출장을 가기 위해 가방을 들고 나왔을 때 거실에는 작은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숙과 남편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녀의 마지막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양원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김 기사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2분을 요양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거예요. 박선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지나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고 강남의 그 아파트는 완전히 박선영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취향이 묻어나는 세련된 가구와 그림들이 자리 잡았고 주방에서는 더 이상 된장찌개 냄새 대신 은은한 커피, 향과 빵 굽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선영, 아니 제스민 박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대성정밀은 과거의 부실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직원들은 그녀의 리더십 아래 신바람 나게 일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박선영은 자신이 후원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카디건에 몸빼 바지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차분한 진주 귀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센터 로비에는 익명의 기부자를 기리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명패에는 지난 10년간 한결같은 나눔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주신 동백꽃 천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아무도 그 동백꽃 천사의 정체를 모르지만 매년 겨울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거액의 성금을 보내온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그 명패를 보며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청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기죽어 지내던 아들을 유학 보내 당당한 인재로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멋졌어요.
직원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내가 잘 도와준 덕분이지. 고맙다, 아들. 저녁은 먹었니? 같이 뭐라도 먹고 들어갈까?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박선영이 지난 30년간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행복한 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길가의 작은 칼국수 집이었습니다. 박선영이 힘들 때마다 혼자 와서 눈물을 삼키며 허기를 달래던 곳이었습니다. 이 집 칼국수가 참 맛있어.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가끔 나를 데리고 와서 사주시곤 했지. 그녀는 아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고 슬픈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개인 비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대표님, 방금 요양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숙 여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박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마음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요양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이정숙 여사는 그 후로 급격히 쇠약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리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례 절차는 그쪽 규정에 따라 조용히 치러달라고 전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선영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를 억압했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그녀의 곁을 떠났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복수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안방 서재,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30년의 기록이 담긴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나의 30년 전쟁이 끝났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오직 나 자신만이 남은 전쟁이었다. 이제 나는 비로소 나의 삶을 시작한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낡은 동백꽃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삶처럼 그 브로치는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조용히 축배를 들었습니다. 30년간 시댁의 갑질을 참아냈던 며느리, 그리고 그 속에서 비밀리에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던 오왕 제스민 박. 그녀의 통쾌한 역전극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박선영 자신으로서 살아갈 빛나는 새로운 지평선이 펼쳐 있었습니다. 그 지평선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